보통 이렇게 첫 금리 인하하고 나면 통상적으로는 1년, 2년 시차를 두면서 사실은 시장 금리는 따라서 내려오게 돼 있는, 적어도 유지되는 네.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은 첫 금리 인하에 오히려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흐름에 비해서는 연준이 좀 너무 급하게 금리 인하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안 그래도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면서 올랐지만 당선이 됐잖아요. 앞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정책들이 여기에 더 얹어지면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 결국은 내년도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 트럼프하고 파월 간의 힘겨루기, 눈치 게임, 또 내지는 서로 헐뜯기, 뭐 이런 일들이 상당히 예견돼 있는 상황이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1월도 뭐 이제 20일 후반부로 이제 갑니다. 한 달 한 열흘밖에 안 남은 올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국 대선을 향해서 쭉 연초부터 달려왔고요. 미국 대선 치르면서 지금까지 경과로 보면 미국 경기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런데 미국만 잘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맞습니다. 비결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네. 대로, 그러니까 뭐 다사다난 네. 한 해도 뭐 안 그런 적 없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현 입장에서 보면 올해도 참 우리나라는 좀 아쉽지만, 네. 예, 우리나라 국장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한 해지만, 뭐 특히 미국장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참 편안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 트럼프라는 이제 새로운 엄청난 변수가 또 네. 나타나면서, 이게 또 항상 이게 위기는 위기자 기회일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여전히 좀 뭐랄까 또 역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연 후반에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안 쓰는 해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올해도 뭐 마찬가지인데, 내년도도 그렇고 뭐 지금부터 이어지는 또 경제 상황 연속적으로 좀 살펴보면 고용 쪽에 상당히 한동안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이제는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물가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이제 실리나 뭐 이런 감이 있습니다. 현재 물가를 좀 다시 봐야 되는 시기일까요? 뭐 맞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지난주 후반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네. 또 갑자기 좀 뭐랄까 표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제 물가는 잡았고 이제 우리는 고용만 보겠다. 뭐 한동안 그 몇 개월 동안 그랬었는데. 하다가 네. 갑자기 지금은 다시 물가를 봐야 될 때야. 뭐 이런 분위기를 좀 네. 나타냈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새로운 변수인 트럼프 변수 때문에라도,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일정 부분 사실 그 말로는 안 했지만 승리에 가까운 네. 얘기들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승리에 근접했지 승리한 건 아니다가 이제 사실은 지금 상황에 트럼프 변수가 결합이 되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나타나면서 이제 파월이 소위 말하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나타내는 엄청나게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소위 대표적으로 CPI, 뭐 PC, PPI 뭐 이런 거 보는데, 그렇죠. 이것들을 이러저러한 방향으로 해서 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런 중에 이제 한 3가지를 이제 비교한 걸 갖고 와 봤는데, 네. 첫 번째로는 트림드 민, 절사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체조 경기나 뭐 그런 그 피겨 스케이트 경기 같은 데 없으면 최고점, 최저점 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상하위 8%를 뺀 16%를 제외한 중간 거를 이제 평균한 건데, 이게 지금 가장 연준의 목표인 2%에 근접했지만 최근 들어서 3.2% 기록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스티키 프라이스 CPI, 소위 이제 요거의 반대는 플렉서블인데, 네. 자주자주 뭐 주든 월이든 가격을 매일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그러고, 스티키는 적어도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대표적으로 우리로 따지면 전세 가격 뭐 이런 거, 월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천천히 바뀌잖아요. 비교적 고정이 좀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한번 가격을 변동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네. 한번 그로 계약을 하면 오래 가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티키 프라이스라고 네. 그러는데 이 경직성 CPI가 거의 4%에 여전히 내려왔지만 4%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 3.9 그죠? 그다음에 딱 우리가 보통 평균의 오류가 있어서 한쪽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절사 평균도 쓰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간 값이라는 걸 씁니다. 딱 중간에 서 있는 1위부터 100위까지 있으면 한 49, 50대는 그 번째에 있는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중간. 예, 딱 네. 중간값. 그게 이제 거의 4%, 4.1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른 그 중간 정도 재화들이나 서비스의 물가 수준은 여전히 연준의 일반적인 목표인 2%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에서 이게 내려오는 속도가 좀 천천히 좀 조금 둔화됐잖아요.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지금 설설설 이게 뭐랄까 이제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려는 모습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연준이 처해 있는 물가 수준은 원래 목표인 2%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내년부터 트럼프란 변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모드로 다시 들어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오는 지표를 가지고도 물론 좀 하락 속도가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가 약간은 둔해진다. 뭐 스티키, 끈적끈적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내년도를 보더라도 물가에 다시금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는 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살펴볼 게 이제 물가에 진짜 크게 미치는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가 유가잖아요. 네. 유가와 지금 연동되는 흐름을 봐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네. 말씀드린 헤드라인 CPI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거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에너지 가격이 거의 그 커머디티의 절반을 차지하고 에너지 가격이 모든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흐름과 CPI는 사실상 거의 같이 움직인다. 네네. 특히 소비자 물가에는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물가 연동체, 팁스라고 하죠. 물가 연동체에서 그런 현재의 그런 명목을 뺀 그 사이를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소위 이제 향후 5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놓고 보면 이것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유가의 흐름과 거의 같이 상관없이 같이 움직여 왔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살짝 지금 따로 노는 모습을 지금 보시면 살짝 보이잖아요. 아,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쨌거나 중동 전쟁이 확산은 안 되고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안정의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더 확산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원유 수요가 점점 조금씩 약화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유가는 거기다 이제 생산 더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원래 이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생각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도 많지만 어떤 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꼭 나쁜 거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제 이게 물가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대로 실제로 자기 실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문제는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것은 연준 입장에서 또다시 한번 긴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 수준도 높은데 소비자들이 물가 수준이 앞으로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한데 이것이 유가와 완전히 벌어지면서 사실 위로 치솟고 있다는 것 측면에서도 연준 입장에서는 또 한번 긴장에 만드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의 유가가 주는 부담이 좀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을 봐도 공급은 늘 거고 수요 측면에서는 좀 둔화된다. 뭐 경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뭐 그렇다면 부담은 없을 것이다. 유가가 주는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물가에 가장 부담을 주는 요인은 뭐예요?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미국에.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앞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관세 인상한다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갈 거잖아요. 네. 수입 물가 올라갈 거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 불법 이민이라는 이름 붙여서 그 사이 고용 시장의 숨통을 틔웠던
그것이 이제 막힐 수가 있잖아요, 다시. 그럼 이것도 사실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서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측면이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 내년도 상당히 물가의 전쟁이 쉽지 않아 보이는 또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2기가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들이 더 강하게 만약에 드라이브가 걸리게 되면 실제로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미리 선반영, 기대 인플레이션에서도 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시장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뭐 이런 금리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네. 원래 이제 명목금리 우리가 시장금리라는 게 명목금리고 네. 이 명목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대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금리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이게 그 경제학 언론에 보면 나오는 이제 산수적인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고 실질 금리도 올라가면서 명목 금리가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통상적으로 이례적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간다는 게 이례적인 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연준이라는 그 소위 돈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큰 대왕고래가 앞으로 나는 이제 금리 내리고 앞으로 안정화시킬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비컷하면서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첫 금리 인하하고 나면 통상적으로는 1년, 2년 시차를 두면서 사실은 시장 금리는 따라서 내려오게 돼 있는 미리 선반영해서 내려오고 그 이후로도 쭉 내려오는 적어도 유지되는 네.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은 첫 금리 인하에 오히려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2년물 금리는 3.6을 찍고 어제 조금 내렸지만 거의 4.23 뭐 이렇게까지 와 있고 10년물도 4.5까지 찍고 지금 4.3 뭐 네. 2, 3 뭐 4.34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1995년도 이후,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이죠. 30년간 연준이 첫 금리를 인하한 그 시점을 100으로 놓고 전후에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냐하면 그 시점마다 금리의 수준은 다 다를 거니까 이거를 이제 100으로 재환산해서 재계산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소위 수직으로 그어져 있는 저 막대 직선 저 시점이 첫 금리 인하 시점이고요. 보통은 예상을 하고 미리 내려오다가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높아도 지금 범위가 높아도 평균적으로 이게 지금 그 영역으로 회색되어 있는 게 영역이고 네네네. 점선이 뭐냐면 평균값이에요. 중간값 우리가 봤던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중간값은 계속 우하향하고 내려오는 거고 범위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크게 벌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래프 그 선은 범위도 벗어나서 위로 가 있고 중간값도 벗어나서 훨씬 위에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완전히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첫 금리 이게 이제 거꾸로 말하면 연준이 좀 성급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실수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흐름에 비해서는 연준이 좀 너무 급하게 빨리 금리 인하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름을 끼얹는 안 그래도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면서 올랐지만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내년도에 정책들을 펼칠 텐데 앞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정책들이 여기에 더 얹어지면 과거와 달리 연준이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처음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 결국은 내년도 이것이 역으로 말하면 트럼프하고 파월 간의 힘겨루기, 눈치 게임 또 내지는 서로 헐뜯기 뭐 이런 일들이 상당히 예견돼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렇게 되면 주가가 좀 어려워질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월을 또 한 번 공격할 거고 파월은 자기 임기 내 동안은 고집 부릴 거고 이런 일들이 내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진짜 대통령인 트럼프와 경제 대통령인 파월 간의 힘겨루기가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존에는 그래도 FOMC를 지켜보면서 뭐 통화 정책 방향에 집중해서 100% 집중해서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뭐 대통령과 의장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예측도 좀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게 4점 지금 10년물로 본다면 4.4 내려와서 네. 4.3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
라는 측면도 있는데 정책이 시행이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 대표님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부 장관이 지금 누가 될지가 네. 아직 불확실한데 네. 지금 이름도 여럿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좀 시장을 아는 사람이 좀 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지금 부채가 국채로 지금 찍어내 있는 규모가 25조 달러.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것을 지금 더 관리하면서 앞으로 더 찍어내야 될 텐데 이게 운용했다가는 튈 수도 있거든요. 위로 급등. 안 그래도 지금 모든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아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지금 난항이잖아요. 지금 그 트럼프의 그 인수팀에서 제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될 거냐. 지금 한 4명 정도가 네.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케빈 워시라는 전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누구죠? 벤 버냉키의 조수, 의장. 네. 예, 그러니까 모건스탠리 출신의 벤 버냉키 의장의 그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래서 좀 시장도 알고 연준의 움직임도 아는 사람이 좀 들어와서 잘 균형 잡힌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국제뉴스에도 살펴봤지만 워시라는 인물이 새롭게 좀 등장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 M&A 부서 거쳐서 연준에서 뭐 통화 정책 담당을 한 바도 있고 로비스트에 가깝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 정통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시장과 소위 폴리시 메이커라고 하죠. 이 정책 위반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 요걸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손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적인 얘기지만 에스티로더 가문 사위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국제뉴스 시간에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돈이 아쉬운 분은 네. 아니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여러 가지 뭐 현상이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어제 또 94,000달러 네. 돌파한 기록을 또 세웠고요. 연내 뭐 10만 달러 가는지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금과 비트코인 좀 상반된 흐름, 금도 끝없이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예, 이게 네. 제가 저 자료를 만들었을 때 네. 이후로 금 가격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이 다시 2,600불 이상으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원래 다 같이 움직이다가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지금 비트코인은 날아가고 금 가격은 내려오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건 이제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주요한 그 아이디어 원인은 뭐냐면 지금 미국을 비롯한 기축통화국들, 달러 지수에 들어가는 주요국들이 자기 나라 통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 우리 한국은행은 뭘 갖고 있냐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요. 미국 달러를 대부분 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인 모든 나라들, 비기축통화국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유럽, ECB나 뭐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외환보유고의 70%가 다 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선진국을 제외한 나머지들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건데 거기에 이제 미국 달러 약세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갈라진 가장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으로 소위 자신들의 가치를 방어하던 미국에서 금을 일부 헐어내서 비트코인으로 이게 이제 전략 비트코인 이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디어가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우상향을 시키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후로는 사실은 지금 시장의 아이디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후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들을 다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오히려 규제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소위 1대1로 달러하고 소위 이제 연동시키는 그런 코인들에 대한 규제를 일부 걷어낼 수 있어 오히려 네. 이쪽은 좋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 쪽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한 규제보다는 나머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가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트럼프 정부가 수혜를 주면 주었지 오히려 그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도 분명히 있어서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저는 비트코인과 금사에서 비트코인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오히려 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가격 조정이 일어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영향을 물론 그 사람에 따라 뭐 규제 여러 가지의 영향 때문이지만 사람의 영향을 지금 진짜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 2기가 이제 결정이 된 것 자체가 코인에 굉장한 상승세를 좀 불어넣어 주었고 이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재무부 장관 후보로 또 강력하게 거론이 됐던 머스크도 지지한 이 인물이 이제 상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또 되면서 코인에 굉장히 또 우호적이다. 뭐 이러면서 또 밀어 올린 감도 있는데 10만 달러 가능할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금 쪽을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금을 그 사이에 많이 올라서 못 샀잖아요. 기회가 한번 다시 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2기 얘기 뭐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취임하고 나서도 네, 한동안은 하겠죠. 정책이 나올 때마다 1기하고 뭐 비교되는 얘기도 많을 텐데 1기보다 눈높이가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자료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상당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2기 되면 당연히 감세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좋게 하니까 적어도 우리 서학개미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가 엄청 높습니다. 뭐 기업의 규제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친시장적인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세상에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파티는 없다.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첫 끝발이 X 끝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초기의 시작은 상당히 강하게 잘 되고 있지만 이게 트럼프 1기 때 시점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모로 미국 시장이 이후에 넘어야 할 파고가 상당히 높다. 눈높이가. 첫 번째로는 지수가 270% 이상 올랐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두 번째로는 멀티플레이어죠. PER. 그게 보통 그때보다 한 35% 이상 높아져서 거의 2000년도 닷컴 버블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장기 이익 증가율. 이제 앞으로 이익이 성장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거는 실제로 그만큼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분석가들이 얼마나 마음을 여유롭게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때보다 40%나 높아요. 앞으로 그냥 무조건 영원히 잘 될 거야. 이제 이거를 좀 반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미국의 기업 마진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미국 기업들은 PQ에서 지금 올라가는 건 세일즈 그로스보다는 사실은 마진이 높아서 사실은 이익을 내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본다면 지금 엄청난 재정 적자 확대를 하지 않고서는 이 높은 마진이 지속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은 엄청 잘 가고 있지만 엄청 높아진 눈높이를 또다시 한번 넘어서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후로 갈수록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또 파월이 한몫을 할 거기 때문에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라가고 이런 걸 본다면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2기의 주식 투자, 미국 주식 투자는 적어도 조금 더 좀 뭐랄까 깐깐하게 투자자들이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시장 얘기를 좀 전해드릴 때 주요 IB들에서는 S&P 500 뭐 내년도 말까지 굉장히 최근 며칠 사이 좀 장밋빛을 올려 잡고 있더라고요. 6,400 많은 곳은 뭐 7,000 이상까지도 보는 곳이 지금 있는데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 근데 내년에 실적 부분, 이익 추정치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대표님 생각도 듣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내년을 다 높게 본다면 조심할 때입니다. 그건 제 경험상 항상 한쪽으로 시소 이론인데 모든 사람들이 시소에 한쪽으로 다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잖아요. 그걸 꼭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도에 적어도 이제 기업이 가이던스를 실적 발표 때 하면서 내년도 거를 느낌을 주잖아요. 보면은 내년도의 이익 추정치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기업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내년도에 대한 예상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 이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데 엔비디아의 고객들의 설비 투자가 엔비디아의 매출이잖아요. 보시면 올해가 거의 50% 이상
증가했었는데 내년도는 지금 20%, 그다음에 11%. 물론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주가도 이미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쪽 분야, 심지어는 AI 분야에서도조차도 기대 수준, 눈높이를 지금 낮출 타이밍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걸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건 물론 지금 뭐 미국 시총 1위 기업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AI 쪽에 빅테크에 기대고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근데 혹시나 정점이라면 뭐 꺾인다면 이런 것도 염두에는 둬야 된다. 맞습니다. 네, 라는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